니엠이가 남긴 유산 100억, 우리가 잘 쓰마. 너는 죽은 니 애미나 따라가. 홀로 엄마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신혼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텅 빈 거실과 시어머니가 남긴 조롱 섞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제가 홀로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와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야반도주를 한 거였어요. 저는 텅 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했던 남편과 결혼한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편히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고, 친정엄마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새벽마다 식당 일을 나가 돈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봄날 엄마가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예, 이거 20년 전에 네 아빠 살아계실 때 사둔 주식인데 까먹고 있다가 어제 우연히 찾았는데 글쎄 이게.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단돈 몇백만 원어치 사두었던 종이 쪼가리가 어느새 수십억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그날 저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부동산을 돌고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차트를 분석하며 3년을 꼬박 보냈어요. 또다시 가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하나 사면 그걸 담보로 다음 건물을 사고 주식이 오르면 팔아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마침내 100억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통장을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 손을 잡고 축하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진짜 고생했어.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야, 나 회사 때려쳤어. 못해 먹겠어. 꼴 같지 않은 상사들 잔소리도 듣기 싫고, 우리 마누라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남편이 고생한 탓에 술이 과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은 헬스장을 차린다며 저 몰래 남편에게 부탁해 3억을 가져갔고, 시어머니는 카페를 한다며 3억이나 더 챙겨갔습니다. 그 카페와 헬스장은 1년도 못 가 줄줄이 망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또다시 손을 벌렸어요. 예,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좋은 사업 발견했다는데 한 7억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달 드리는 생활비랑 용돈 외에는 더 못 보태드려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사정은 무슨 사정? 네 친정에 돈 좀 생겼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는 거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네 시애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남편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새벽, 친정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이웃 아주머니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는데 엄마가 감기인 줄 알았던 게 폐렴으로 번져 그만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잠옷바람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호스를 주렁주렁 매단 채 눈을 감고 계셨고 의사 선생님은 폐렴이 폐혈증으로 번졌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며
제발 한 번만 눈을 떠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던 어느 날 새벽, 엄마는 끝내 제 손을 마주잡지 못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빈소를 지키며 홀로 발인까지 사흘을 꼬박 울었습니다. 엄마를 한줌재로 만들어 납골당에 모시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아서 관리실 아저씨까지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심지어 부엌 살림살이까지 모조리 사라진 텅 빈 거실. 이삿짐 센터가 휩쓸고 간 자리처럼 횡한 마룻바닥 위에 먼지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메시지들 사이로 남편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가 남긴 유산 100억 우리가 다 가져간다. 너는 죽은 네 엄마나 따라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두드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고객님, 명의자 본인이 위임장 가지고 와서 이미 다 처분하고 인출해 가셨는데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형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사모님, 안타깝지만 위임장이 공증까지 받은 거라서 당장 사기로 보기가 좀 그렇네요. 게다가 남편분이 어제 새벽에 동남아로 출국한 기록까지 있어서 수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쳐다봤어요. 엄마가 떠난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 남편과 형 동생하며 지내던 부동산 최 소장의 사무실로 쳐들어갔어요. 최 소장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우리 엄마 건물들 당신이 다 팔아치웠죠? 아유,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의뢰받은 대로.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당장 말해요. 최 소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한패라는 걸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와 텅 빈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처박혀 있던 파쇄기를 발견한 저는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 조각들을 한 움큼씩 거실 바닥에 쏟아냈어요. 그러고는 새벽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종이 조각들을 한 장씩 테이프로 이어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조각들을 다 맞춰보니 거기엔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짐 싸들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전문가가 붙어서 돈을 깨끗하게 빨아돌린 흔적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외투로 챙겨 입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골프장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도련님이 운영하다 말아먹은 헬스장 직원들까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사례금을 주고 음료수를 사주며 이야기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헬스장 매니저였던 청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흘렸어요. 사장님이 망하기 직전에 YK 컨설팅인가 하는데 사람들이랑 매일 술 마시러 다니셨거든요. 강남에 사무실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곧장 그 주소를 받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빌딩 7층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나가던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짐 다 뺏어 나가셨어요. 어떤 외제차 한 대가 와서 다 실어 가던데. 그 사장님이라는 양반이 직접 운전하시던데요.
명함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떠나가신 슬픔과 남편 일가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사내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소?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비용은 얼마든 드릴게요. 김 실장은 명함을 집어들고 안경 너머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이 양반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 사모님이 이 사람을 왜 찾으시오?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옆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사정은 묻지 마시고 찾아만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실장 봉투를 슬쩍 들춰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흘만 주시오. 이 바닥에서 내가 못 찾는 사람은 없으니까. 흥신소를 나와 텅 빈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사흘 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만나서 얘기합시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저는 약속한 카페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저를 보더니 손을 까딱 흔들었습니다. 이 강지훈이라는 양반,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원래 대형 회계법인 수석으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작년에 큰 사고를 쳐서 잘렸다고 하더만. 사고요? 김 실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검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둔갑시켜주는 일이요. 그쪽 바닥에서는 꽤 유명한 양반이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숨었는지 행방이 묘연해.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곳, 다니던 곳 다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을게요. 김 실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거기는 사모님 같은 분이 발 들일 데가 아니오. 도박장의 룸사롱이라니까? 상관없어요. 어디든 갈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화장을 짙게 하고 가발을 눌러쓴 채 강남 일대 어둑한 골목을 누비고 다녔어요. 지하 도박장 앞에서 호객꾼에게 돈뭉치를 찔러주며 강지훈의 사진을 들이밀었고 룸사롱 마담들에게도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며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헛걸음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밤, 한 룸사롱 마담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양반, 지난주에 우리 가게 왔었지? 술 진탕 마시고 누구한테 쫓긴다고 횡설수설하더라고. 근데 그 뒤로는 못 봤어. 저는 그 마담에게 또 다른 봉투를 쥐어주며 강지훈과 함께 다닌 일행이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마담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친구분 한 분이 같이 왔었어. 박 여사라고. 강남에서 개모임 좀 한다는 분.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오래된 계모임 친구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시어머니의 옛 주소록을 뒤져 박 여사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박 여사가 자주 다닌다는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나, 박 여사님 아니세요? 저예요, 며느리. 오, 예. 너 이게 얼마만이니?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셔서 저도 너무 걱정이에요. 혹시 박 여사님은 아세요? 어디 계신지. 박 여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잡아 끌고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예, 너만 알고 있어? 네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어. 그런데 글쎄 동남아에 있다더니
사실은 양평 쪽 어디 비싼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산다고 자랑하더라고. 저는 손에 쥔 찻잔이 덜덜 떨려 차마 입에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양평이요? 그래. 이름도 가짜로 바꿔서 들어갔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숨어 있는 거라더라. 가구도 새 것으로 다 들여놓고 호화롭게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저는 박여사와 헤어진 후 곧장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 끊고 동남아로 도망갔다던 경찰의 말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수사망을 따돌리려고 가짜 출국 기록만 남겨두고 코앞에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양평에 도착한 저는 며칠 동안 동네를 돌며 외지인이 새로 들어와 산다는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한 단지를 찾아냈는데 경비실과 철문이 어찌나 삼엄한지 발도 들이밀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단지에 출입하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청소 카트를 끌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던 첫날, 저는 한 빌라 앞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마당에서 슬리퍼를 끌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어이, 엄마, 오늘 저녁에 뭐 시켜 먹을까? 한우 어때? 거실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우는 어제도 먹었잖니. 오늘은 일식으로 시켜라. 회랑 초밥 양껏. 저는 청소 카트 손잡이를 어찌나 꽉 쥐었던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엄마 영정 앞에 시댁 식구 하나 보이지 않던 그 사흘 동안 저들은 이 호화로운 빌라에서 회를 먹고 한우를 시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스크 안에서 이를 악물고 청소 카트를 밀고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지 후문 쓰레기장에서 그 빌라에서 나온 봉투를 뒤졌어요. 봉투 안에서는 매일같이 시켜 먹은 일식집과 한우집 영수증, 그리고 회원 전용 골프장 예약 카드 같은 게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결제 카드 번호들은 전부 처음 보는 회사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 카드들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빼돌린 100억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였어요. 빌라 안 어딘가에 분명히 장부가 있을 텐데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가서는 거실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을 더 잠복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입구가 잘 보이는 길 건너편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보온병 커피만 홀짝 이고 있었어요. 자정이 막 넘은 시각 익숙한 검은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어요. 차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옆 으슥한 공터에 멈춰 서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둘이 누군가를 끌어내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의식이 반쯤 나간 상태였는데 남자들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더니 다짜고짜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편의 모습도 보였어요. 야, 그 장부 어디 숨겼냐? 입 안 열어?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콜록거리며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더라고요. 형님,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끝까지 잡아떼는구만. 야, 그냥 길에 처박아둬라. 짐승밥이 나더라고. 남자들은 그 사람을 길가의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어요. 남편의 차가 굉음을 내며 단지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채 얕은 숨을 헐떡이는 남자. 저는 손전등으로 그 얼굴을 비추다가 그만 숨이 턱 막혔어요.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석회계사 강지훈.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강지훈의 피투성이 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 남자를 그대로 두고 가면 죽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데려가는 건 또 다른 지옥문을 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저는 강지훈을 겨우겨우 부축해 차 뒷자리에 눕혔습니다. 피 묻은 그의 머리를 제 외투로 감싸 안고 운전석에 올라탄 저는 곧장 도심 외곽 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시댁 식구들 귀에도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한참을 달려 외진 국도변의 허름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이 덜 깬 모텔 주인에게 두툼한 현찰을 쥐어주고 가장 안쪽 방 열쇠를 받아들었죠. 강지훈을 침대에 눕히고 수건에 물을 적셔 피를 닦아내는데 그제야 제 손이 그렇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 남자가 깨어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저는 늑대굴에서 늑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물어뜯기든 길들이든 그건 이제 제 손에 달렸겠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내쉬는 강지훈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둘러봤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마룻바닥 구석에 종이 한 장이 반쯤 찢긴 채 떨어져 있더라고요. 새벽빛이 모텔방의 누런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 무렵 침대 위에 강지훈이 신음을 흘리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강지훈은 천장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이마에 두른 붕대 때문에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강지훈은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어제 그 사람들한테 또 잡혀요. 넌 누군데? 저놈들이 보낸 거야? 그 사람들이 빼돌린 100억 원래 제 돈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아내고 며느리예요.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어요. 한참을 저를 노려보던 그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렸는지 그는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빵과 우유를 그의 앞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선 좀 드세요.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당신 남편이 도련님 통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자산관리 의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3개 만들고 그 사이에서 돈을 돌리고 마지막엔 가상화폐로 바꿔서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으니까요.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우유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수료 20억을 약속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저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어제 새벽에 사장님이라며 사람을 보냈어요. 잔금 정산하자고. 차에 탔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너는 자금 세탁한 죄로 감옥 갈 놈이니까 우리 일까지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장부에 제 도장이랑 사인이 다 찍혀 있다고. 토사구팽이군요. 그렇죠. 저는 이미 전국의 지명수배에 떨어진 거나 다름없고 저들이 풀어놓은 조폭들한테까지 쫓기는 신세예요. 어디 가서 신고할 수도 없고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저는 강지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강지훈 앞에 마주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저랑 손잡아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빼돌린 100억 저랑 같이 되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감옥에 쳐넣고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에요. 강지훈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차례차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 양평단지에 숨어 있어요. 매일 회랑 한우 시켜 먹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그들의 일상 동선이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모아뒀어요. 당신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다 알고 있고요. 만약, 만약에 같이 일하다가 당신이 저를 배신하면요? 저는 엄마를 잃었어요. 100억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저들이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만 끝까지 같이 가준다면 저는 당신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예요. 강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저는 이럴 게 없는 놈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 순간 저와 강지훈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게 묶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원수가 오늘부터는 한 배를 탄 동지가 된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꺼내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어요? 강지훈은 노트북 앞에 앉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영어로 된 회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블루문 홀딩스. 제가 마지막으로 세팅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100억이 전부 이 회사 차명 계좌에 묶여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빼내요? 그게 문제예요. 이 계좌는 보안 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스위스 은행에서 발급한 특수 보안 토큰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누구도 이 돈에 손을 못 댑니다. 그 토큰은 어디 있어요? 그게 작은 USB처럼 생겼는데 당신 남편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제가 직접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절대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라고요.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럼 빼앗으면 되겠네요. 빼앗는다고요? 어떻게요? 그놈이 그걸 24시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데? 방법은 있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부터 강지훈과 함께 모텔방에 틀어박혀 남편의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옛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찾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강남 시내 한 호텔에서 VIP만 모이는 프라이빗 파티가 열립니다. 당신 남편이 거기 정기적으로 들락거리는데 술자리에서 새로운 투자건을 물어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날 USB 빼앗아 와야겠네요. 그 파티는 초대장 없으면 발도 못 들이는 자리입니다. 보안도 어마어마하고요. 초대장 구할 방법은요?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한 명 있긴 한데 위조 초대장 한 장에 1,000만 원은 부르겠죠? 2장 만들어요. 당신이랑 저 두 사람 거. 강지훈은 그제야 입꼬리를 살짝 들어올리더니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제가 옛 친구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티장 CCTV는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당신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파티 당일이 오기까지 일주일은 정말 숨이 멎을 듯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강지훈이 준비해준 와인색 드레스를 들고 미용실로 향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어요. 긴 가발 아래 얼굴을 가리는 짙은 화장에 평소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새빨간 입술까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가난한 신혼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밤 호텔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빌려 타고 도착한 저는 떨리는 다리로 카펫을 밟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들립니까? CCTV 5대 다 잡았어요. 당신 남편 지금 1층 로비 옆 라운지에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라운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20걸음쯤 떨어진 곳, 와인잔을 흔들며 낯선 남자들과 떠들썩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짜 출국 기록 뒤에 숨어서 저렇게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손끝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저는 와인잔을 든 손에 일부러 더 힘을 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리면 다 들통날 테니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향하는 게 보였어요. VIP 룸으로 들어가요. 14번 방. 지금 따라가세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남편의 뒤를 따라 복도로 들어섰어요. 마침 호텔 직원처럼 보이는 트레이 한 대가 복도에 서 있었고, 저는 거기 놓인 흰색 앞치마를 슬그머니 집어 들었습니다. 14번 방 안에 사람 3명 있어요. 당신 남편 외에 2명 더. 조심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와인병을 든 채 14번 방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거대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호텔 직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이에요.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도박 단속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요. 순식간에 호텔 안은 비명과 발소리, 사람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14번 방 손잡이를 막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코앞이었는데 그때 14번 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황급히 뛰쳐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비상구 표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와인병을 떨어뜨리고 그 뒤를 쫓아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강지훈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USB는 오늘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발소리만으로 남편의 위치를 가늠하며 계단 손잡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발소리가 비상계단 아래쪽에서 메아리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끌어쥐고 그 소리를 따라 한층 한층 내려갔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비상문 앞에서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너머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어요. 지금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분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가발을 머리 깊숙이 눌러쓰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자처럼 모퉁이를 돌아 나왔죠. 뭐야, 저리 안 가? 저는 그의 가슴팍으로 와락 쓰러질 듯 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떼어내려 손을 뻗는 그 찰나 저는 분무기를 그의 코앞에 대고 힘껏 짓눌렀어요. 야, 이게 뭐야?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틀거리더니 무릎이 풀려 비상계단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헤쳤어요. 가슴팍 안쪽에 검정색 가죽끈 목걸이가 걸려 있더라고요. 목걸이 끝에 달랑거리는 손가락만한 검은색 USB. 저는 목걸이를 풀어 USB를 손에 꽉 움켜쥐고는 비상계단을 다시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위층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쿵쿵거리며 내려오더라고요. 남편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손전등을 휘두르며 비상계단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호텔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비명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저는 흠뻑 젖은 채로 후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검정색 승합차의 옆문이 슬며시 열렸어요. 강지훈이 운전석에서 손짓을 했고 저는 차 안으로 굴러 들어가다시피 뛰어들었죠. 은신처로 돌아오자마자 강지훈은 노트북 앞에 자리를 잡고 USB를 연결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날아다니더니 두어 시간쯤 뒤 화면에 영어로 된 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들어갔어요. 블루문 홀딩스 계좌입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100억 원. 엄마와 제가 3년 동안 새벽잠을 줄여가며 쌓아 올린 그 돈이 화면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리 우리 계좌로 옮겨요. 한 푼도 빠짐없이. 강지훈이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요? USB도 있고 다 들어왔잖아요.
큰돈을 옮기려면 명의자 본인의 손가락 지문이랑 눈동자 인식이 필요해요. 스위스 은행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시 그 사람한테 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쯤이면 24시간 경호 붙이고 다닐 거예요. 저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때 강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더라고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놈들 스스로 이체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강지훈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더라고요. 그들이 무언가에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드는 거죠. 그들 손으로 직접 지문 찍고 이체 버튼 누르도록요.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가는 종착지를 제가 미리 세팅해 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약한 고리부터 칩시다. 약한 고리는 도련님이에요. 그 사람은 사업이란 사업은 다 말아먹고도 또 새 사업한다고 들썩이는 인간이거든요. 도련님 주변에 누구 있나요? 평소 따르는 투자 브로커 같은 사람. 저는 잠시 머릿속을 뒤지다가 정 실장이라는 부동산 브로커를 떠올렸어요. 도련님이 헬스장 망하고 나서 한참을 형님하며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죠. 강지훈은 곧장 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만에 결정적인 약점을 잡아냈습니다. 그 약점을 미끼로 정 실장은 우리 편이 되었어요. 정 실장은 도련님에게 동남아 휴양지 부동산 개발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투자금 50억을 넣으면 6개월 만에 2배로 불어나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어요. 도련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형과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가짜 펀드 회사는 진짜 외국계 자본처럼 위장되어 있었고 화상 미팅에 등장한 외국인 임원들도 모두 강지훈이 섭외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너머로 그 화상 미팅을 지켜보다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도련님이 형의 등을 떠밀고 시아버지 귀에 대고 속닥거리는 모습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보였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시부모가 갖고 있는 나머지 50억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옛날부터 강남 상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명의로 강남 노른자 건물 하나 갖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럼 그쪽도 미끼를 던지면 되겠네요. 저는 잠시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한 사람 떠올라요. 최 소장. 저는 다음날 곧장 최 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최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제가 누런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이 우리 엄마 건물 팔 때 위조한 위임장 사본이에요. 원본은 따로 있고요. 사모님, 이게 저랑 일 하나 같이 해주세요. 잘 끝내면 이 봉투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안 나가요. 거절하시면 내일 아침에 검찰로 가져갈 거예요. 최 소장은 한참을 의자에 늘어진 채 있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최 소장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강남 노른자 상가가 금매로 나왔다고 운을 띄웠어요. 시세보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 그것도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미끼였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아버지를 부추겼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덫이 동시에 세팅되었어요. 도련님의 가짜 부동산 펀드 50억과 시부모의 가짜 강남상가 매매 50억. 디데이를 하루 앞둔 밤 강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가 그놈들 손가락이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50억은 가상화폐로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고 다른 50억은 우리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빨려 들어와요. 빠져나갈 구멍은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이에요. 엄마가 흘린 피땀이 내일이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와요.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맞잡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저와 강지훈은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도련님이 접속해 있는 가짜 부동산 펀드 사이트와 시부모가 최 소장과 화상으로 마주 앉은 매매 계약서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심장이 손목까지 내려와 펄떡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은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꺾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고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 한쪽 구석을 응시했어요. 도련님이 노트북 앞에서 신난 표정으로 형과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작은 창에 잡혀 있었거든요. 저들의 욕망이 칼날이 되어 결국 자기 가족 목을 찌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시 전가 정 실장이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지금 바로 송금하셔야 됩니다. 본사에서 마감 1분 전이라고 난리예요. 형, 빨리 누르라니까. 50억 누르라고. 알았어, 임마. 좀 기다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화면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그는 보안 송금 화면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봤습니다. 저 손가락이 내려와야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진짜 2배로 돌아오는 거 맞지? 형, 정 실장님 평생 만진 돈만 수천억이야. 빨리 누르라고. 남편의 검지가 마침내 송금 버튼 위에 내려앉는 순간 강지훈이 손가락 하나를 자판 위에서 살짝 들어 올렸어요. 시작이에요. 화면 위에서 50억이라는 숫자가 깜빡이며 사라지더니 곧장 수백 개의 작은 점들로 쪼개져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들이 마치 폭죽처럼 터지면서 돈을 빨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화면 속에서는 시아버지가 최 소장에게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흔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거 진짜 평생 못 잡을 기회야. 빨리 보내드려. 그래, 강남 한복판에 우리 이름 박힌 건물을 세우는 거지. 시아버지가 자기 손가락을 인식 화면에 갖다 댔어요. 이어 홍채 인식까지 끝나고 송금 버튼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남은 50억마저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는 두 손을 꽉 맞잡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50억은 미리 세팅된 우회 경로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빨려 들어갔어요. 엄마, 엄마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속으로 그 말을 수십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펀드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사이트는 접속이 끊겼어요. 정 실장에게 건 전화도 결번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일가의 표정이 일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야, 정 실장한테 빨리 걸어봐. 빨리. 안 받아, 형. 안 받는다고. 시아버지도 최 소장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최 소장 역시 전화기 전원을 꺼버린 뒤였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블루밍 홀딩스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뜬 잔액은 0원. 야, 이게 뭐야? 0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 형 USB로 잔액 확인해봐. 잘못 본 거 아니야? 남편이 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지만 USB는 거기 없었습니다. 지난 파티날 이후 그가 사라진 USB를 찾아 사방을 뒤졌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USB가 없어. USB가 사라졌어. 거실 한가운데 무너지듯 주저앉은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USB가 어떻게 사라져? 네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엄마는 동생이나 단속하지. 저 자식이 50억 펀드 들이박은 건 안 보여? 형이 강남상가에 50억 더 박은 건 안 보이냐고. 타운하우스 거실은 순식간에 욕설과 비명, 물건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손이 떨려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이에요. 보내드릴까요? 보내요. 강지훈이 자판을 한번 두드리자 타운하우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TV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 위에 큼지막한 글자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돈은 엄마 딸이 돌려받습니다. 이체 완료, 합계 100억.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가 그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어요. 며느리야, 이거 며느리 짓이야.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두 눈에 핏줄이 가득 섰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년 어디 있어? 당장 찾아내. 남편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TV를 향해 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글자는 이미 그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뒤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분명히 통쾌한데 왜 자꾸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그 새벽부터 한 번도 제대로 운 적이 없었거든요. 강지훈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며칠 뒤 타운하우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밀린 임대료를 받으러 온 관리인 앞에서 시아버지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지만 결국 그날 저녁 남편 일가는 짐가방 2개씩 들고 단지 정문으로 쫓겨났습니다. 도련님이 사채로 끌어다 쓴 돈은 이자만 매일 수백만 원씩 불어났고 그를 따라다니던 사채업자들은 타운하우스 정문 앞까지 따라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자기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우는 사이 남편은 도련님의 뺨을 갈겼고 도련님은 다시 형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호의호식 같던 그 인간들이 길바닥에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 그게 제 복수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와 강지우는 도심의 작은 와인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강지훈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제 눈을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당신이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어요. 이제 과거는 다 묻고 새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 한구석이 잔잔히 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앞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영정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고 사진 속 엄마의 환한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엄마, 다 돌려받았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이제 엄마 편하게 쉬세요. 영정 사진 속 엄마가 저를 향해 살며시 웃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낙골당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이 어찌나 푸르던지 그날따라 봄바람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낙골당을 다녀온 그 일주일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지훈과 함께 시내의 작은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고 오후엔 햇살 좋은 공원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밤마다 이를 갈며 잠 못 이루던 그 시간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적힌 경찰서 출석 요구서. 저는 봉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강지훈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담당 형사는 저번에 만났던 그 형사가 아니라 처음 보는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앉으시죠. 고소장이 한 통 들어왔어요. 누가요? 무슨 내용으로요?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검찰에 진정서를 넣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기획사기 및 횡령. 거기에 회계사 강지훈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적시되어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적절한 관계라뇨?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예요?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모님이 친정엄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회계사와 짜고 시댁 식구들 명의의 합법적 재산까지 빼앗았다. 강준 회계사와는 이미 1년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다. 뭐 이런 내용으로요. 옆에 앉아있던 강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1년 전이라뇨? 저는 그분 남편 의뢰로 작년 가을에 그 집안일을 시작했고 사모님은 USB 사건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강지훈 씨 도장과 사인이 찍혀 있고 거기엔 사모님이 시댁의 합법 자산을 어떻게 빼냈는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와 제가 3년 동안 모은 재산이 마치 시댁 식구들의 공동재산인 것처럼 정교하게 둔갑되어 있었거든요. 날짜와 금액,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시댁 식구들의 명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장부가 아닙니다. 누가 제 도장이랑 사인을 도용해서 만든 가짜예요.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고요. 우선 두 분은 출국 금지 조치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비틀거렸어요. 강지훈이 제 팔을 부축해 줬지만 그의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흘러나왔어요. 100억대 자산가 장모의 죽음, 며느리와 내연남의 짜고 친 사기극. 저는 라디오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가짜뉴스가 이미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어보니 제 얼굴과 강지훈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인터넷에 떠 있었어요. 이름 석자와 사는 동네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엄마, 엄마 명예까지 진흙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불쌍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그 회계사라는 인간이랑 짜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놨어요. 아들이 외동인데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도련님은 한술 더 떠서 형의 가정을 지키려다 형수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인터뷰까지 했어요. 여론은 순식간에 저와 강지훈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욕설로 도배되었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누군가 다가와 침을 뱉었고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제가 들어서자 손님이 끊긴다며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강지훈은 강지훈대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댁일 처리할 때 결정적인 방어 수단을 따로 만들어뒀거든요. 원본 장부라고요. 그게 있어야 저 가짜 장부를 박살낼 수 있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제 개인 금고에 보관해뒀는데 어제 그쪽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금고가 이미 텅 비어 있더래요. 누가 미리 다 털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강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 편이긴 한 걸까? 혹시 처음부터 시댁이랑 짜고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에서 흘려준 정보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강지훈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도 그런 제 눈빛을 느꼈는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며칠 뒤 새벽 누군가 제 차 앞 유리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를 새기고 도망갔어요. 사기꾼 죽어라. 또 다른 날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검정 모자를 눌러 쓴 남자들이 제 뒤를 졸졸 따라붙더라고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집까지 도망쳐 왔어요. 강지훈이 흥신소에 알아봤더니 그자들은 도련님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사채업자들이 자기 장기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협박하자 마지막 남은 사채를 끌어다 흥신소 직원들을 시켜 저를 미행하게 한 거였어요. 저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커튼은 늘 꽁꽁 닫아두었고 현관문에는 잠금 장치를 2개나 더 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잘 지내냐? 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전화했어? 끊어. 끊지 마. 내가 좋은 거래 제안하려고 전화한 거니까. 거래? 24시간 줄게. 가져간 돈 100억 그대로 내 계좌로 돌려놔. 그러면 고소다 취하할게. 안 그러면 너 강준이랑 함께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야.
거기다 죽은 네 엄마 명예까지 길바닥에 처박을 거고.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엄마 옛날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사장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캐냈거든. 풀어줄까? 죽은 사람 명예 더럽히는 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줘. 남편의 비웃음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휴대폰을 움켜쥐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명예가 그자 입에서 어떻게 망가질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도무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이제는 친정 엄마의 이름까지 잃을 판이었어요.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새 야윈 얼굴로 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라고요. 누구 전화였어요? 저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100억 돌려주지 않으면 엄마 명예까지 짓밟겠대요. 강지훈은 제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짓밟지 못하게 합시다. 한 번 더 가요. 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두 눈에도 분노와 결의가 단단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협박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엄마 명예까지 짓밟히는 상상에 새벽 내내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해뜰 무렵 강지훈이 거실로 나와 식어버린 커피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어요. 저놈들이 만든 가짜 장부, 제가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본 장부 털린 거 아니었어요? 그 금고 안에 있던 건 일부러 놔둔 미끼였어요. 진짜 원본은 따로 만든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암호로 잠겨 있습니다. 저도 그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번 새로 외워서 머릿속에만 담아두거든요. 저는 그 순간 그동안 강지훈을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해요. 며칠 동안 당신을 잠깐이라도 의심한 거. 경찰이 일부러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그쪽 수법이에요. 누구라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날부터 강지훈은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우며 가짜 장부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도련님과 시부모가 그동안 저에게 보냈던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복원해냈죠. 도련님이 헬스장 한다며 3억 빌려갈 때 보낸 무릎 꿇은 사진, 시아버지가 사업한다며 보챘던 협박성 문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욕하며 보낸 카톡까지 수년치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틀 뒤 강지훈이 흥분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찾았어요. 가짜 정보에 적힌 거래 날짜 중에 결정적인 구멍이 있어요. 그 날짜에 저는 출장 중이었거든요. 항공권이랑 호텔 영수증까지 다 남아있어요. 그럼 도장이랑 사인은요? 제 도장은 사이즈가 1년 전에 한번 바뀌었어요. 가짜 장부에 찍힌 도장은 옛날 도장이라 미세하게 크기가 달라요. 감정 신청만 하면 바로 판가름 납니다. 이틀 뒤 2차 경찰 조사 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강지훈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형사가 저번처럼 우리를 차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변명을 준비해 오셨나요? 강지훈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저쪽에서 제출한 장부 거짓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첫째, 이 날짜에 저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숙박 기록과 항공권 보세요. 둘째, 가짜 장부에 찍힌 제 도장은 1년 전에 폐기한 옛날 도장이에요. 셋째, 원본 회계 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출력해 왔습니다. 형사의 얼굴 위로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방 안에 따로 챙겨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시댁 식구들이 평소에 저에게 했던 짓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휴대폰 화면 위에서 도련님이 헬스장 한다며 사업자금 3억을 보내달라고 빌었던 카톡, 시아버지가 7억 못 보태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보냈던 문자,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를 향해 쏟아부었던 욕설 녹음 파일이 줄줄이 재생됐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결정적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쪽 가족들이 저를 죽이려고 조폭들한테 직접 지시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양평 타운하우스 앞에서 저를 폭행해서 길가에 버린 사람들이에요. 녹취록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그 새끼 죽지만 않게 손봐. 입막음 확실히 해야 돼. 형사는 그 녹취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음성이 끝나자 그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겠네요. 수사는 그날 오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 일가가 그동안 흘려둔 가짜 증거들이 하나둘씩 뒤집히기 시작했고, 양평 타운하우스에서 허위 생활한 영수증과 가짜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줄줄이 드러났어요. 저와 강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정의로운 보도로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 한 분을 비밀리에 만났어요. 기자는 우리가 건넨 자료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건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질 사건입니다. 사실이에요. 한 줄도 거짓 없어요. 부디 진실 그대로 보도해 주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뒤 황금시간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전국에 송출됐어요. 화면 위에 큼지막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100억대 자산가 장모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사위 일가의 추악한 민낯. 저는 강지훈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흘렸던 가짜 눈물 영상과 양평 타운하우스에서 매일 한우를 시켜 먹던 그들의 모습이 나란히 비교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훈을 죽이려 했던 녹취록도 일부 공개됐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느리와 회계사의 사기극이라며 욕하던 댓글창이 한순간에 시댁 식구를 향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경찰은 남편과 시부모, 도련님을 동시에 긴급 체포했어요. 뉴스 속보 화면에는 수갑을 찬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호송차에 실리는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보면서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저들이 드디어 들어가요. 며칠 뒤 저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남편이 푸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의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당신이 우리 엄마 장례식에 안 왔던 그 순간부터 이건 정해진 일이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우리 부부였잖아. 저는 잠시 그를 내려다봤어요. 기억 속의 그는 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다정한 남자였는데 지금 제 앞에는 탐욕에 찌들어 망가진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부부였던 사람을 죽이라고 문자 보낸 게 누구지? 우리 엄마 명예까지 짓밟겠다고 한 게 누구냐고. 이게 당신이 선택한 길의 끝이야. 잘 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강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지훈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그런 눈물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당신 인생 말이에요. 저는 그의 손수건을 받아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경찰서 정문을 나서니 햇살이 어찌나 환하게 쏟아지던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서울중앙지법 앞 계단을 오르던 그날 아침, 저는 검정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를 신고 강지훈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졌고 방청석 맨 앞줄에는 그동안 저를 위로해준 친정 쪽 이모와 동네 어른들이 자리하고 계셨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은 며칠 새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도련님까지 줄줄이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사문서 위조, 횡령, 무고, 살인 미수 교사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죄목 끝에 형량이 발표됐습니다. 남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순간 그는 자리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10년이라니, 10년이라니. 시부모와 도련님 역시 각각 가중처벌을 받아 줄줄이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수갑을 차고 호송차로 향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한 번만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엄마 장례식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지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법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길게 이어졌지만 법정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강지훈 역시 그날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자금 세탁에 가담한 죄가 분명히 있었기에 죄값은 피할 수 없었지만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자진 출두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던 순간 강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어깨를 들썩였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그를 향해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로. 법원 정문을 나서니 봄 햇살이 우리 두 사람 위로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지훈과 함께 작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엄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였죠. 되찾은 100억 중 30억을 떼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새벽잠을 못 자며 일하시던 그 시절 누군가 작은 도움 하나만 주었어도 엄마 인생이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으로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어머님 명예가 이제 정말로 빛나게 되겠네요. 저는 서류 메뉴에 적힌 엄마 이름 석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어 봤어요. 엄마 이름이 이제 빛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쯤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햇살 잘 드는 단층 주택을 한 채 마련했어요. 마당이 작게 딸린 그 집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백일홍과 봉선화를 잔뜩 심었습니다. 강지훈은 회계사 자격증을 잃은 대신 그동안 갈고 닦은 정보력과 컴퓨터 실력을 살려 작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차렸어요. 화이트 해커 겸 사설 탐정이라는 명함을 들고 어색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어찌나 화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사무소 운영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동료로 옆자리에 앉아 서류 정리를 도왔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사무실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중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갑자기? 저처럼 한번 망가졌던 사람도 누군가 옆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 너머로 그의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잃고 모든 걸 잃었던 그 새벽, 길가에 버려져 있던 이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을 때부터 우리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본 사이였어요. 망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약속을 한 것도 거창한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노을을 함께 바라보는 그 일상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저는 강지훈과 함께 다시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영정 앞에 흰 백합과 노란 프리지아를 한 다발씩 놓아두고 향을 피웠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강지훈이 영정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따님 옆에서 평생 든든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요. 저는 그 옆에 서서 가만히 두 손을 모았어요. 영정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한층 더 환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강준이 자연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지만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마주 깍지 끼었습니다. 길가의 벚나무에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엄마가 못다 누리신 행복까지 제가 두 배로 누리며 살게요. 저 멀리 푸른 산자락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봄바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저와 강지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그 길을 걸었어요. 엄마를 잃은 그 새벽, 텅 빈 신혼집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순간만 해도 저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무서웠던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여준 그 차가운 얼굴들이었거든요. 20년을 한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친정엄마 영정 앞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날, 저는 사람이 사람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되어 있고, 묵묵히 진실을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못다 누리신 행복까지 두 배로 누리며 살겠다고 약속한 그날의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따뜻한 봄바람이 다시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